12시 30분에 원래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진행하기로 해가지고요. 예,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실, 또 제가 병원에 상주하지 못할 때 병원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석영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강원도 화재 피해로 인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화재가 잘 진압이 됐다고 하고요. 예, 빠른 복구 그리고 그분들의 빠른 치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902님 안녕하세요. 가감 없이 물어봐 주시면 또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 가시죠. 자, 일단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강원도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심리치료가 들어갔거든요. 화재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이제 증상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80여 분 정도를 파견을 한 것 같은데, 화재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리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재라고 하는 뭐 특성보다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외상적 기억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우리들의 생체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화재나 무슨 폭우, 태풍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상당한 무기력감을 경험하는데, 그런 무기력감이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뭐 재산에 대한 피해, 이런 어쩔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때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외상적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아주 심하게 놀랐을 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심한 논란 반응, 그래서 뭔가 긴장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한 반응이 굉장히 극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한 어떤 불안 반응들을 이제 공황 증상이라도 얘기하는데,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공황 증상까지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박 선생님? 네, 이게 조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만성화되면 이제 그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사건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혹은 그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계속 피하면서 이제 불이 날까 두려워서 이제 음식을 하는 거에도 두려워하고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굉장히 좀 과각성이라고 해서 예민해져서 이제 같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혹은 꿈에 악몽을 꾸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입을 해서 혹시라도 이게 만성화되지 않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화재나 사고에 상관없이 소리에 잘 놀라거나 민감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 아까 이제 트라우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환경에서 놀람을 경험했던 분들은 나이가 먹었을 때에도 큰 소리나 그런 액션에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어떤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걔가 이제 어렸을 때 자극을 통해서 좀 쉽게 각성이 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꼭 기질적으로도 물론 타고나기에 좀 더 남들보다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을 경우에는 더 쉽게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쌤,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숨 막힌다고 하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심한 상태인가요?
친구들이랑 만났단 말이에요. 평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친구들하고도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신다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사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평소에는 멀쩡하시다가 우울증이 재발하시면 자주 만나던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나면 자책이 들고 막 스스로 죄책감 들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예, 병원이나 뭐 센터에서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산만한데요. 소아 ADHD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가라고 물어보셨네요. 혹시 예, 또 소아 ADHD 박진 선생 한번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소아 ADHD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유전성이 꽤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ADHD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렸을 때 교실에서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친구 혹은 좀 산만한 친구, 그런 모습들이 또 부모님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유전적인 요인이 좀 꽤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약물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또 필요한 병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ADHD의 증상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변하거든요. 어릴 때는 이렇게 산만해서 공부에 집중 못하고 돌아다니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과잉 행동이나 그 충동성은 좀 줄어들고 좀 집중을 못하는 형태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제 과거에는 좀 약간 산만했는데 이제 현재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했으면 본인도 이게 ADHD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을 좀 보고 이게 유전적인 부분이 좀 관여를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황장애 진료비 비싸냐고 보내주셨네요. 공황장애 진료비가요, 이건 제가 대답해드리면 일단 초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이제 이것저것을 하게 돼요. 그 검사비 때문에 초지는 좀 가격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사실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험공단에서 다 그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저희가 상담하는 것도 요즘에 공단에서 이미 다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시고 약물 치료하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질문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양재진 원장님하고 양재용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냐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그때 진료를 받은 거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재인 원장님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면담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이제 분석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서 어떤 시간 대비 비용으로 따지면 그게 비싸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건데, 절대적인 어떤 비용만 놓고 본다면은 그게 비용이 이제 높을 수도 있죠. 대신에 저랑 진료하시게 되면 이제 길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선택하시는 이 치료 방법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정신과 의사마다 비용이 다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비싼 건 아니고요. 그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도 1시간 정도 면담을 하시면 그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살에 의대 가는 거 어떠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셨는데, 도전의 아이콘 저희 우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되게 많아요. 32살에 의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나이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2살에 의대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34살쯤 의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전혀. 실제로 저희 동기 중에 40살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30살에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닌 건 아닌데
제 후배분들 중에 후배님 중에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도 있었어요. 의대는 정말 나이 많고 막 10년 후에 온 사람도 있고 3년 후에 온 사람도 있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32살에는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이기가 자주 힘들고 밥을 방금 먹어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이려고 뭘 또 먹으면 한 몇 분 움직일 수가 있고 다시 기운이 없고 계속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네요. 쉬었던 일상생활도 한번 하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그 무엇도 할 자신이 없어서 무기력해졌어요. 목도 자주 쉬고 손발도 자주 저려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뭐겠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내과에 가서 일단 내분비적으로 검진을 좀 하시는 거예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고 기타 다른 문제들도 감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해질 이상이나 별거 아닌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아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뭐 흔하게 얘기하면 피곤한 거지만 정신과적 용어로 정신운동 지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우울증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고 극심한 경우 우리 이제 조울증의 우울증 거기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은 빈도상으로 우울증의 빈도 이전에 내과적인 문제를 감별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과적인 문제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젊으신 분들도 반드시 내과를 먼저 거치십시오. 내과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특이한 소견이 안 나오면 사실은 우울증 증상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손발이 저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로스 오브 에너지가 생기신 것 같아서. 자, 번아웃 증후군 병원 가야 되나요? 네. 이 과장님 혹시 뭐 그래 요즘 사실 이제 번아웃 증후군 많이 번아웃 돼 보이는데요 지금? 지금 그런가요? 제가 오전에 진료를 하고 와서 약간 그런가? 많은 분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번아웃 증후군 요새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우울증하고 사실 연관을 해서 이게 이제 워낙에 내가 일종의 번아웃이 된다면 이게 탈진하고 소진되는 거잖아요.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서 이제 어떤 치료들, 뭐 내과적인 치료든 아니면 정신과적인 치료든 이런 게 도움이 될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지쳐서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생활에도 문제가 만약 계속 된다고 한다면 제가 따로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 제가 딱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고민이 많아서요. 되게 좋은 친구분이시네요. 네. 친구 입장에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주 만나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뭐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게. 네, 제일 뭐 네. 혹시 박진 선생님 뭐 저도 진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 걱정해주고 사실 이렇게 좋다. 주기적으로 만나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아마 친구분은 많이 힘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저희 시간이 이제 그 35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재, 그 강원도 화재 사건 때문에 미리 공지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빠른 복구 기원하고요. 저희 유 원장님 후배분도 집이 또 전소되신 사건도 있었는데 빠른 복구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빠른 안정을 저희가 기원합니다. 사전에 공지를 안 드렸음에도 못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